1장. 남편이 남기고 간 것. 나는 올해 67이 됐다. 남편 김종수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3년째다. 40살에 맨손으로 시작해서 70평생 재래시장 한복판에서 철물점을 했던 사람이다. 손톱 밑에 기름때가 빠지지 않을 정도로 일만 하던 사람. 말수가 적고 웃음이 적고 하지만 한번 마음을 주면 끝까지 가는 사람이었다. 그이가 평생 모은 돈으로 하나둘 사들인 게 바로 이 광명시장 상가 건물이었다. 처음에는 작은 점포 3개로 시작했다. 그게 10개가 되고 20개가 되고 40개가 되더니 남편이 세상을 떠날 무렵에는 시장 전체 점포 128개 중에 98개가 우리 소유가 되어 있었다. 나머지는 구청 소유이거나 오래전부터 자리 잡은 개인 소유 점포들이었다. 그러니까 이 시장에서 내가 제일 큰 건물주인 셈이다. 하지만 그걸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남편이 워낙 조용한 사람이었다. 자기가 건물주라는 걸 내세우는 법이 없었고 상인들 앞에서 으스대는 법은 더더욱 없었다. 임대료도 주변 시세보다 항상 낮게 받았다. 상인들 사정이 어려우면 몇 달씩 밀려도 독촉 한 번 안 했다. 명절 때면 오히려 자기가 먼저 상인들한테 떡이며 과일이며 돌렸다. 그래서 상인들 대부분은 건물주가 누군지도 모른 채 10년, 20년을 장사해왔다. 관리는 전부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서 했으니까. 상인들은 그저 부동산에 월세 내고 부동산에서 뭐라 하면 그대로 따르고 실제 주인이 누군지는 관심도 없었고 알 필요도 못 느꼈다. 남편이 떠나고 나는 경기도 외곽의 아파트에서 혼자 살았다. 자식들은 각자 제 살림 차리고 바쁘게 사니까 1년에 몇 번 얼굴 보면 다행이었다. 매달 들어오는 임대료로 생활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 오히려 남아돌 정도였다. 하지만 점점 이상한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부동산 사장한테서 전화가 왔다. 공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였다. 작년까지만 해도 한두 개였던 빈 점포가 올해 들어 10개가 넘어갔다고. 젊은 상인들이 하나둘 떠나고 있고 새로 들어오려는 사람도 없다고. 대형마트가 들어서고 온라인 쇼핑이 대세가 되면서 재래시장이 죽어가고 있다는 건 뉴스에서도 많이 들었다. 하지만 광명시장은 그래도 나름 역사가 있고 단골도 많은 시장이었다. 이렇게까지 급격하게 기울 시장이 아니었다. 뭔가 이상했다. 남편이 평생 피땀 흘려 일군 시장이었다. 나는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다. 그래서 내린 결정이 바로 이거였다. 시장 한복판에 비어있는 12평짜리 점포. 거기서 직접 반찬 가게를 열기로 한 것이다. 물론 내가 건물주라는 건 절대 밝히지 않았다. 그냥 퇴직금 털어서 작은 장사 시작하는 평범한 할머니. 남편 일찍 보내고 혼자 사는 외로운 노인. 그게 내 새로운 신분이었다. 점포 계약은 내 조카를 통해서 했다. 조카 이름으로 계약하고 나는 그 점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만 등록했다. 상인회에도 신규 입점자로 신고를 했다.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80만 원. 실은 내 건물에 내가 새 들어가는 우스운 상황이었지만 누구도 그 사실을 몰랐다. 가게 이름은 복순이네 반찬. 이복순. 내 이름을 그대로 썼다. 어차피 이 시장에서 내 이름을 아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 적어도 그렇게 생각했다. 2장. 45년 전에 그 이름. 시장에 첫 발을 들인 건 작년 3월이었다. 새벽 5시. 아직 해가 뜨기 전 어둑한 시장 골목에는
이미 불이 켜진 가게들이 있었다. 생선 가게에서는 얼음 위에 고등어며 갈치며 늘어놓는 소리가 났고 정육점에서는 칼질 소리가 들렸다. 채소 가게 아저씨들은 새벽 경매에서 사온 배추며 무며 트럭에서 내리느라 분주했다. 40년 전에도 이 시장은 이랬다. 남편이 처음 철물점을 열었을 때 나도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남편 도시락 싸주고 가게 청소를 도왔다. 그때는 내가 28이었고 시장은 지금보다 훨씬 활기찼다. 좁은 골목마다 사람들이 북적였고 상인들 목소리가 시장 밖 큰 길까지 들렸다. 지금은 많이 달라져 있었다. 문 닫은 가게들이 눈에 띄게 많았고 열린 가게들도 어딘가 생기가 없어 보였다. 손님보다 상인이 더 많은 것 같은 한산한 풍경.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가슴 아파했을 광경이었다. 내 가게는 시장 중앙 통로에서 한 블록 안쪽으로 들어간 곳에 있었다. 유동인구가 많은 자리는 아니었지만 좌판을 열고 나면 바로 옆으로 사람들이 지나다녔다. 왼쪽에는 비어있는 점포가 있었고 오른쪽에는 생선 가게가 있었다. 그 생선 가게 이름은 바다횟집. 횟집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생선과 건어물을 파는 가게였다. 가게 앞에 놓인 명함꽂이에서 명함 하나를 집어들었다. 거기에 적힌 이름을 보는 순간 나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최영자. 대표 최영자. 45년 전. 22살이던 나에게는 약혼자가 있었다. 같은 동네에서 자란 박상호라는 청년이었다. 그이는 키가 크고 웃음이 환한 사람이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작은 무역회사에 취직해서 열심히 일하던 성실한 청년. 우리는 그해 가을에 결혼하기로 약속까지 한 사이였다. 양가 부모님도 다 허락하셨고 예식장도 알아보던 중이었다. 그런데 그해 여름 느닷없이 상호가 나를 찾아왔다. 얼굴이 어두웠다. 뭔가 큰일이 났구나 싶어서 물었더니 그이가 고개를 숙이고 말했다. 미안하다. 나 영자 만나기로 했어. 최영자. 내 친구였다. 고등학교 3년 내내 같은 반이었고 밥도 같이 먹고 비밀도 나누던 사이였다. 집도 가까워서 학교 끝나면 같이 걸어 다녔다. 내가 상호와 사귀기 시작했을 때 제일 먼저 알려준 게 영자였고 영자는 내 연애 이야기를 누구보다 열심히 들어줬다. 그 영자가 내 약혼자를 빼앗아 갔다. 아니, 빼앗은 정도가 아니었다. 내가 상호와 사귀는 동안에도 둘은 이미 만나고 있었다는 걸 나중에야 알았다. 영자가 먼저 상호에게 접근했다고 했다. 나와 셋이서 만날 때마다 영자는 상호에게 눈웃음을 보냈고 나 몰래 둘이 따로 만나기 시작한 건 우리 약혼 발표 직후였다. 그러니까 영자는 내가 제일 행복할 때 그 행복을 빼앗을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다. 왜 그랬을까? 나는 지금도 이해가 안 된다. 영자한테 뭘 잘못한 기억이 없다. 오히려 영자가 어려울 때 내가 도와준 적이 여러 번 있었다. 학비가 밀렸을 때 내 용돈을 털어서 줬고 아버지가 편찮으셨을 때는 매일 병원에 같이 갔었다. 하지만 영자는 그런 나를 배신했다. 그때 나는 한 달을 알아누웠다.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하루 종일 천장만 바라보며 울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긴 걸까? 내가 뭘 잘못했길래? 어머니가 내 손을 잡고 우셨다. 아버지는 당장 영자네 집에 찾아가겠다고 하셨지만 내가 말렸다. 그렇게 한다고 상호가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망신만 당할 것 같았다. 그해 겨울 나는 선자리에서 만난 김종수와 결혼했다. 상호보다 키도 작고
얼굴도 평범하고 말수도 적은 사람이었다. 하지만 눈빛이 따뜻했다. 내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주는 사람이었다. 결과적으로 내 인생은 잘 풀렸다. 종수는 성실하고 다정한 사람이었고, 우리는 행복한 40년을 함께 보냈다. 자식 둘 다 건강하게 자라서 제 앞가림하고 살고 있다. 딸은 간호사가 됐고, 아들은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손주도 셋이나 있다. 반면 영자는 어떻게 됐을까? 소문으로만 들었다. 상호와 결혼은 했는데 상호가 사업에 손을 댔다가 망했다고 했다. 이 사업 저 사업 전전하다가 빚만 잔뜩 지고 50대 초반의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영자는 남편 빚을 떠안고 이 시장에서 생선 장사를 시작했다고 들었다. 그 소문을 들었을 때 나는 어떤 기분이었을까? 솔직히 말하면 쌤통이다 싶은 마음이 없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도 잠깐이었다. 나도 내 인생 살기 바빴고 영자 따위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 그렇게 45년이 흘렀다. 세월이 약이라고 했던가. 나는 충분히 잊었다고 생각했다. 영자를 만나도 덤덤하게 인사하고 지낼 수 있을 거라고. 그때 일은 그때 일이고 지금은 지금이니까. 우리 둘 다 환갑이 넘은 할머니인데 뭘 그리 따지겠나 싶었다. 그런데 막상 영자의 이름을 보니까 심장이 쿵쾅거리고 손이 떨렸다. 45년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 같았다. 나는 명함을 내려놓고 심호흡을 했다. 괜찮아. 다 지난 일이야. 영자가 나를 알아본다 해도 모른 척하면 돼. 아니, 어쩌면 영자도 나를 못 알아볼 수도 있어. 22살 때와 67이 된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니까.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가게 문을 열었다. 3장. 반찬집 할머니. 첫날 아침. 나는 앞치마를 두르고 가게 셔터를 올렸다. 전날 밤 집에서 만들어 온 반찬들을 진열대에 늘어놓았다. 무생채, 콩자반, 멸치볶음, 깍두기, 오이소박이. 어머니한테 배우고 시어머니한테 배운 손맛이었다. 40년 넘게 식구들 밥상 차리면서 다듬은 솜씨였다. 진열을 거의 마칠 무렵 옆 생선 가게에서 커다란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기 새로 들어온 집이야? 반찬 가게. 돌아보니 영자가 서 있었다. 60대 후반의 얼굴. 주름이 깊게 팼고 피부도 많이 거칠어져 있었다. 하지만 콧대 높은 인상은 예전 그대로였다. 머리는 갈색으로 염색을 하고 웨이브 펌을 했는데 나이에 비해 화려한 느낌이었다. 귀에는 금귀걸이가 번쩍였고 손가락에도 굵은 금반지가 끼워져 있었다. 고등학교 때 영자는 예쁜 애였다. 이목구비가 또렷하고 피부가 희고 몸매도 좋았다. 남학생들한테 인기가 많았다. 나는 그런 영자가 부러웠다. 나는 평범했으니까. 눈, 코, 입 다 평범하고 키도 보통이고 특별히 예쁜 구석이 없었다. 그런 영자가 왜 하필 내 약혼자를 탐냈을까? 예쁘면 다른 남자 얼마든지 만날 수 있었을 텐데. 지금 생각해도 알 수 없는 일이다. 어쨌든 눈앞의 영자는 45년 전의 영자와는 많이 달라져 있었다. 미모는 시들었고 몸도 많이 불었다. 하지만 눈빛만은 그대로였다. 사람을 위에서 아래로 훑어보는 그 눈빛. 나는 숨을 고르고 고개를 숙였다. 네, 이번에 새로 들어왔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하려고 애를 썼다. 영자가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나는 일부러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혹시 알아볼까봐 무서웠다. 잠시 뭔가 생각하는 표정을 짓더니 영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장사 잘해봐. 근데 여기 자릿세 내는 거 알지? 상인 회비월 5만 원, 청소비 2만 원, 시장 활성화 기금 3만 원. 한 달에 10만 원이야. 자릿세라니. 나는 계약할 때 상인 회비가 월 3만 원이라고 들었다. 그것도 사실은 내 건물인데 내가 상인 회비를 내는 게 우습긴 했지만 정체를 숨기려면 어쩔 수 없었다. 그런데 10만 원이라니. 저기요, 계약할 때는 상인 회비가 3만 원이라고 들었는데요. 내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영자가 코웃음을 쳤다. 아이고, 할머니가 시장 돌아가는 걸 모르시네. 원래 신규 입점하면 첫 1년은 추가로 내는 거야. 우리가 자리 잡게 도와주는 데가지. 싫으면 나가든가. 그 말투가 거슬렸다. 나이도 비슷한 사람한테 할머니라니. 하지만 나는 참았다. 여기서 정체를 들키면 안 됐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내가 고분고분 대답하자 영자는 만족한 듯 자기 가게로 돌아갔다. 첫날부터 느낌이 좋지 않았다. 영자는 이 시장의 상인 회장이었다. 그리고 그녀가 이 시장을 어떻게 굴리고 있는지 나는 앞으로 똑똑히 보게 될 터였다. 사장. 시장의 여왕.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은 점점 더 명확해졌다. 영자는 상인 회장 자리를 이용해서 이 시장을 자기 왕국처럼 다스리고 있었다. 신규 상인들에게는 각종 명목의 돈을 뜯어갔다. 청소비, 활성화 기금, 자릿세, 신입 부담금. 이름도 가지가지였다. 내가 내는 월 10만 원 외에도 명절 때마다 떡값이니 회식비니 하면서 또 걷어갔다. 자기 말을 안 들으면 갖은 방법으로 괴롭혔다. 내가 직접 당하기 전에 다른 상인들이 당하는 걸 먼저 봤다. 시장 한쪽 끝에 분식집을 하는 젊은 여자가 있었다. 30 초반쯤 되어 보였는데 남편 없이 혼자 아이를 키우며 장사를 하고 있었다. 그 분식집이 싸고 맛있어서 손님이 꽤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가게 앞 통로에 좌판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영자 편에 선 상인들이 자기 물건을 그 가게 앞까지 빼놓은 거였다. 손님들이 분식집에 가려면 그 좌판들을 피해서 한참을 돌아가야 했다. 젊은 여자가 상인회에 항의했다. 영자는 태연하게 말했다. 그건 네 사정이고 상인들 자기 자리에서 장사하는 건 자유야. 억울하면 네가 더 좋은 자리로 옮기든가. 젊은 여자는 더 좋은 자리로 옮길 형편이 안 됐다. 지금 자리도 겨우 얻은 것이었다. 결국 그 분식집은 석 달을 버티다가 문을 닫았다. 젊은 여자가 아이 손을 잡고 빈 가게에서 짐을 빼는 날, 나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여자는 울지 않았다. 그냥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다. 그 표정이 오래도록 잊히지 않았다. 영자 편에 서지 않는 상인들은 하나같이 힘든 꼴을 당했다. 좋은 자리를 뺏기거나 행사 때 제외되거나 손님들한테 험담이 돌거나 반대로 영자한테 잘 보이는 상인들은 좋은 자리를 받고 행사 때 앞자리를 차지하고 시장 홍보물에 이름이 올라갔다. 나도 예외가 아니었다. 내 가게 바로 앞은 시장 안에서도 사람들이 제법 다니는 통로였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영자네 생선 가게에서 커다란 스티로폼 아이스박스를 내 가게 앞까지 늘어놓기 시작했다. 아이스박스가 대여섯 개는 됐다. 손님들이 내 가게로 들어오려면 그 아이스박스를 빙 돌아와야 했다. 저기요, 이 아이스박스 좀 옆으로 치워주실 수 있을까요?
손님들이 들어오기가 불편해서요. 내가 최대한 공손하게 부탁했다. 그랬더니 영자가 눈을 부릅떴다. 뭐? 내가 왜? 여기가 내 자리야, 내 자리. 할머니 가게가 구석인 건 할머니 팔자가 그런 거지, 내 탓이야. 그 목소리가 시장 통로에 쩌렁쩌렁 울렸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봤다. 나는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날 이후로 아이스박스는 더 늘어났다. 원래 6개였던 게 10개가 됐다. 내 가게 진열대 바로 앞까지 아이스박스가 들어찼다. 손님들은 내 가게가 있는지도 모르고 지나갔다. 매출이 눈에 띄게 줄었다. 첫 달에 300만 원 가까이 팔았던 게 둘째 달에는 200만 원, 셋째 달에는 150만 원으로 떨어졌다. 월세랑 재료비 빼면 손에 쥐는 게 거의 없었다. 물론 나는 돈이 필요해서 장사하는 게 아니었다. 임대료 수입만으로도 먹고 살기에는 충분했다. 하지만 이건 돈 문제가 아니었다. 영자가 나를 짓밟고 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다. 더 힘들었던 건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었다. 5장. 비린내 나는 밤. 어느 날 새벽 평소처럼 가게에 도착했다. 셔터를 올리고 불을 켰는데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났다. 비릿하고 구린 냄새. 진열대를 보니까 어젯밤 덮어둔 천 위로 뭔가가 묻어 있었다. 물고기 비늘물이었다. 누군가 밤새 내 가게 진열대에 생선 씻은 물을 뿌려놓은 거였다. 천도 다 젖어 있었고 아래 깔아둔 깔판도 축축했다. 그 비린내가 온 가게에 배어 있었다. 나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다. 누가 이런 짓을 했을까? 증거는 없었다. 하지만 생선 가게가 바로 옆이라는 건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일이었다. 그날 나는 아침 내내 진열대를 닦고 또 닦았다. 하지만 비린내는 쉽게 가시지 않았다. 손님들이 왔다가도 냄새를 맡고 얼굴을 찡그리며 돌아갔다. 그 일이 있고 며칠 뒤, 이번에는 진열대 위에 올려둔 반찬 통 위에서 바퀴벌레가 기어나왔다. 새벽에 도착해서 뚜껑을 열었는데 바퀴벌레 2마리가 꿈틀거리고 있었다. 나는 기겁을 해서 소리를 질렀고 마침 지나가던 손님이 그 꼴을 봤다. 그 손님은 다시는 내 가게에 오지 않았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시장에 소문이 돌았다. 복순이네 반찬집에서 바퀴벌레가 나왔다고. 그 소문이 퍼진 뒤로 손님이 뚝 끊겼다. 누가 봐도 의도적인 짓이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다. 밤새 내 가게에 몰래 들어와서 바퀴벌레를 풀어놓은 거라는 걸 어떻게 증명하겠나? 나는 너무 억울해서 눈물이 났다. 집에 돌아와서 혼자 울었다.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지? 나는 아무한테도 잘못한 게 없는데. 그냥 조용히 장사하고 싶었을 뿐인데. 그러다 문득 깨달았다. 45년 전에도 나는 이렇게 울었다. 영자한테 약혼자를 빼앗겼을 때도 이렇게 방에 틀어박혀서 울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긴 걸까? 나는 뭘 잘못했길래 하면서. 그때도 영자는 아무렇지 않게 자기 인생을 살았고 나만 혼자 상처받고 울었다. 지금도 마찬가지였다. 영자는 태연하게 시장을 주무르고 있고 나는 또 혼자 억울해하며 울고 있다. 언제까지 이래야 하나? 언제까지 영자한테 당하고만 살아야 하나? 하지만 그때는 아직 결심이 서지 않았다. 영자가 나를 괴롭히는 건 내가 건물주인 걸 몰라서 그런 거니까. 내가 누군지 밝히면 상황이 달라질 테지만 그러면 내가 왜 신분을 숨기고 들어왔는지 설명해야 한다.
그게 창피했다. 복수하려고 들어왔다는 걸 들킬까봐 두려웠다. 그래서 참았다. 이를 악물고 참으면서 장사를 계속했다. 6장. 공개망신. 상인의 모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매월 둘째 주 수요일 저녁 시장 문화센터에서 상인의 정기 모임이 열렸다. 모든 상인이 참석 의무가 있었고 빠지면 벌금 5만 원이었다. 나는 매번 참석했다.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싶었고 영자가 무슨 짓을 하는지 보고 싶었다. 모임은 영자의 동무대였다. 단상 한가운데 앉아서 마이크를 잡고 혼자 떠들었다. 상인들은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다. 간혹 손을 드는 사람이 있으면 영자가 쏘아붙였다. 질문은 나중에 받는다고 했잖아. 왜 자꾸 끼어들어? 그러면 손든 사람은 쭈뼛거리며 손을 내렸다. 어느 모임에서 영자가 갑자기 나를 불렀다. 저기, 복순이네 반찬. 회비 제때 안 내셨던데? 다음 달까지 안 내면 조치 들어갑니다. 나는 분명히 회비를 냈었다. 영수증도 있었다. 내가 일어서서 영수증을 보여주려 했다. 영수증 여기 있는데요. 3월 5일에 분명히 냈어요. 영자가 눈을 가늘게 뜨고 영수증을 봤다. 그러더니 코웃음을 쳤다. 영수증. 그게 진짜인지 어떻게 알아? 요새 영수증 위조하는 것도 많던데. 우리 장부에는 안 냈다고 나와 있어. 회의실에 앉은 상인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다. 영자 편에 선 사람들이었다. 나는 얼굴이 화끈거렸다. 분명히 냈는데. 왜 장부에 없지? 할머니, 나이 드시면 기억이 가물가물해지잖아. 내신 것 같은데 착각이신 거 아니에요? 영자가 능글맞게 웃으며 말했다. 주변에서 또 웃음이 터졌다.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증거가 있는데도 무시당하는 기분. 모두 앞에서 웃음거리가 된 기분. 45년 전에도 이런 기분이었을까? 영자가 내 약혼자를 빼앗고 나를 비웃었을 때도 이런 기분이었을까? 집에 돌아와서 영수증을 다시 확인했다. 날짜도 금액도 분명했다. 영자가 일부러 장부를 조작한 게 분명했다. 하지만 그걸 어떻게 증명하겠나?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내가 뭘 하든 영자는 트집을 잡았다. 진열대가 삐뚤다느니, 냄새가 난다느니, 포장지가 지저분하다느니. 시시콜콜 간섭하고 모임 때마다 나를 불러서 창피를 줬다. 7. 썩어가는 시장. 그런 날들이 계속될수록 나는 점점 더 많은 것을 알게 됐다. 영자가 상인의 기금을 횡령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청소비 명목으로 월 200만 원씩 상인들한테 걷어가는데 실제 청소 용역 비용은 80만 원도 안 된다고. 나머지는 영자 주머니로 들어간다는 거였다. 특정 상인들에게 좋은 자리를 배정해주고 뒷돈을 받는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시장 입구 쪽 A급 자리는 한 달 월세가 100만 원이 넘는데 그 자리를 받으려면 영자한테 따로 수백만 원을 줘야 한다고. 젊은 상인들이 견디다 못해 떠나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 분식집 그 젊은 여자처럼 영자한테 밉보여서 쫓겨나다시피 나가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다. 지난 3년 사이에 20개가 넘는 점포가 비었다고 했다. 시장이 망해가는 이유가 대형마트 때문만은 아니었다. 영자와 그 패거리가 신규 상인들을 쫓아내고 기존 상인들한테도 갖은 명목으로 돈을 뜯어가면서 시장 전체가 활력을 잃어가고 있었다.
장사하려고 들어오는 사람보다 나가는 사람이 더 많으니 공실은 늘어나고 손님은 줄고 시장은 점점 썰렁해지고. 이게 바로 남편이 걱정했던 일이었구나.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부동산 사장한테 시장 관리를 맡겼는데 그 사장이 영자 편이었던 모양이다. 영자가 무슨 짓을 해도 눈 감아주고 건물주한테는 아무 보고도 안 하고 내가 직접 와서 보지 않았으면 영영 몰랐을 일이다. 하지만 아는 것과 행동하는 건 다른 문제였다. 나는 아직도 망설이고 있었다. 영자한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건물주 신분을 밝히는 게 두려웠다. 밝히는 순간 모든 게 바뀔 것이다. 상인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도 모르겠고 영자가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우물쭈물하며 몇 달이 또 흘렀다. 8장. 울고 있는 아이들. 전환점이 된 건 그해 가을의 일이었다. 시장에 새로 떡볶이 가게를 낸 젊은 부부가 있었다. 30대 초반쯤 되어 보였는데 7살짜리 딸과 5살짜리 아들을 데리고 와서 열심히 장사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남편은 조리를 맡았고 아내는 서빙과 계산을 했다. 아이들은 가게 한쪽 구석에 깔아놓은 이불 위에서 놀았다. 젊은 아내가 가끔 내 가게에 들렀다. 반찬을 사가기도 하고 그냥 인사를 하기도 했다. 어머니, 저희 어제 처음으로 하루 매출 50만 원 넘었어요. 눈을 반짝이며 좋아하는 그 모습이 귀여웠다. 그래, 잘 됐네. 열심히 하면 손님들이 알아주더라고. 내가 웃으며 대답하면 젊은 아내도 환하게 웃었다. 어머니도 힘내세요. 복순이네 반찬 진짜 맛있거든요. 손님들이 점점 알게 될 거예요. 그 말이 고마웠다. 이 시장에서 나한테 따뜻하게 대해주는 사람이 거의 없었으니까. 그런데 그 젊은 부부도 영자 눈에 들었나 보다. 어느 날 시장을 걷다가 그 떡볶이 가게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게 보였다. 영자와 그 패거리들이었다. 영자가 팔짱을 끼고 서서 젊은 남편한테 뭐라고 하고 있었다. 너네 가게 앞에 테이블 내놓으면 안 된다고 했지? 통행에 방해된다고. 젊은 남편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 옆에서 아내가 아이들을 끌어안고 있었다. 7살짜리 딸이 엄마 치마를 붙잡고 겁에 질린 표정으로 영자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저희 옆 가게들도 다 테이블 내놓는데요. 왜 저희만 안 된다고 하시는 건지. 남편이 조심스럽게 항의하자 영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옆 가게는 옆 가게고 너네는 너네야. 신참 주제에 말대꾸야. 싫으면 당장 나가. 젊은 아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이들을 더 꽉 끌어안았다. 5살짜리 아들이 울음을 터뜨렸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내 안에서 뭔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분식집 젊은 여자 때와 똑같았다. 저 부부도 쫓겨나게 생겼다. 영자한테 찍히면 이 시장에서 버틸 수가 없다. 저 어린 아이들은 무슨 죄가 있다고. 부모가 장사를 잘못해서 쫓겨나는 꼴을 봐야 하나. 나는 한 발짝 앞으로 나섰다. 내가 뭘 하려는 건지 나도 잘 몰랐다. 그냥 몸이 먼저 움직였다. 저기요, 회장님. 영자가 돌아봤다. 뭐야, 반찬집 할머니가 왜? 저 부부 가게는 제가 봐도 통행에 방해가 안 되던데요. 그리고 상인의 규정에도 테이블 하나 정도는 허용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영자의 얼굴이 굳어졌다. 주변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다. 할머니가 지금 나한테 혼수야. 시장에 온 지 1년도 안 된 주제에. 1년이 됐든 안 됐든 맞는 말은 맞는 말이니까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저 젊은 부부 뒤에 떨고 있는 아이들이 보였다. 저 아이들한테는 부모가 전부다. 저 부모가 쫓겨나면 저 아이들은 어떻게 되나? 영자가 한 걸음 다가왔다. 그녀의 눈이 가늘어지더니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뭔가 생각하는 표정이었다. 이복순, 그녀가 천천히 내 이름을 불렀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이복순. 설마 너 장안동 이복순이야? 경희여고 나온? 대답할 수가 없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영자의 얼굴에 갑자기 희색이 번졌다. 어머나 세상에 맞네 맞아. 이복순이. 야 여기 봐라. 이 반찬집 할머니가 나랑 고등학교 동창이래.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영자 패거리들이 킥킥거리며 나를 쳐다봤다. 그래서 어쩌라고. 동창이면 다야. 그래도 규정은 규정이지. 내가 꿋꿋이 말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는 건 어쩔 수 없었다. 아이고 복순아. 영자가 내 어깨를 탁 쳤다. 그 손길에 비웃음이 묻어 있었다. 너 예전에도 그랬잖아. 맨날 착한 척, 바른 말 척. 그러다가 결국 남자도 뺏겼잖아. 기억 안 나? 시장 통로가 조용해졌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나를 향했다. 젊은 부부도 그 아이들도 영자 패거리도 지나가던 손님들도 모두가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너 그때 상호한테 차였을 때 얼마나 울었어? 한 달을 들어 누웠다며? 아이고 불쌍해라. 영자가 킥킥 웃었다. 그녀 편의 사람들도 따라 웃었다.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손이 떨렸다. 눈물이 차오르는 걸 억지로 참았다. 45년 전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다. 상호가 내 손을 놓고 떠나던 날. 영자가 상호 팔짱을 끼고 내 앞을 지나가던 날. 그 뒤로 한 달 동안 방에 틀어박혀 울었던 날들. 그때의 수치심과 분노와 절망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감정도 솟아올랐다. 분노였다. 45년 동안 눌러왔던 분노가 터져 나오려 했다. 그래, 맞아. 나 그때 울었어. 많이 울었지. 내 목소리가 갈라졌다. 근데 영자야, 사람이 평생 우는 것만은 아니더라. 영자의 웃음이 멈췄다. 그녀가 나를 빤히 쳐다봤다. 나는 돌아서서 내 가게로 걸어갔다. 등 뒤에서 영자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들렸다. 뭐야 쟤? 또 들어눕게. 패거리들의 웃음소리가 따라왔다. 나는 가게 안으로 들어가 셔터를 내렸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혼자 울었다. 9장.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다. 영자의 비웃음이 자꾸 귀에 맴돌았다. 45년 전에도 이랬다. 잠들 수가 없어서 밤새 뒤척이며 울었다. 하지만 이번은 달랐다. 슬픔보다 분노가 더 컸다. 저 인간은 변한 게 하나도 없구나. 45년 전에도 나를 짓밟았고 지금도 짓밟고 있다. 나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라 닥치는 대로 사람들을 짓밟고 있다. 분식집 그 젊은 여자도 오늘 그 떡볶이 가게 부부도 약한 사람을 골라서 괴롭히는 거다. 그런 사람이 이 시장을 주무르고 있다. 남편이 평생 일군 시장을 저런 인간이 망치고 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조카에게 전화를 걸었다. 조카는 변호사였다. 서울에서 작은 법률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었다. 상인회 정기총회가 언제지? 큰 어머니 갑자기 왜요? 다음 달 15일이에요. 왜요?
거기서 내가 건물주로서 공식 발언할 수 있도록 준비해줘. 그리고 영자네 생선가게, 바다 횟집, 임대 계약 만료일 확인해봐. 조카가 한참 말이 없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큰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그런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건물주로서 해야 할 일이 있어서. 전화를 끊고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가슴이 뜨거웠다. 손끝이 떨렸다. 이건 복수가 아니야.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건 그냥 해야 할 일이야. 남편이 남긴 시장을 지키는 일이야.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가슴 한구석에서 뜨거운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다. 그건 분명히 복수심이었다. 45년 동안 참아왔다. 아니, 참은 게 아니라 잊으려고 애썼던 거다. 상처받은 22살의 나를 그냥 묻어두고 살아온 거다. 하지만 더 이상은 그러고 싶지 않았다. 영자가 나 한 사람만 괴롭혔다면 나는 참았을 거다. 45년이나 참았는데 뭘 못 참겠어. 하지만 영자는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짓밟으며 살았다. 그게 용서가 안 됐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모두 앞에서 당한 그 굴욕. 45년 전 이야기를 꺼내며 나를 비웃던 그 얼굴. 그건 도저히 넘길 수가 없었다. 10장 조용한 준비. 다음 날부터 나는 움직이기 시작했다. 먼저 시장 상인 몇 명을 은밀히 만났다. 영자한테 당한 사람들 중에서 믿을 만한 사람을 골랐다. 분식집이 쫓겨난 뒤 그 자리에 들어온 어묵집 아주머니. 영자한테 밉보여서 좋은 자리를 빼앗긴 수산물 가게 사장. 떡볶이 가게 그 젊은 부부. 그들에게 내 정체를 밝히지는 않았다. 그냥 상인의 회계 장부에 의문점이 있다면서 혹시 아는 게 있냐고 물었다. 처음에는 다들 입을 다물었다. 영자가 무서웠던 거다. 하지만 내가 끈질기게 물으니까 하나둘 입을 열기 시작했다.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청소비를 그렇게 많이 걷는데 시장은 왜 이렇게 지저분하냐고요. 저번에 행사 기금으로 100만 원 냈는데 행사 때 보니까 현수막 하나랑 풍선 몇 개가 다였어요. 그 돈 다 어디 갔을까요? 회장님 일가가 좋은 자리 다 차지하고 있잖아요. 회장님 시누이가 과일 가게 하는데 시장 입구 제일 좋은 자리예요. 그 자리 원래 다른 사람이 하던 건데 쫓아냈대요. 이야기를 들을수록 분노가 치밀었다. 영자는 이 시장을 자기 주머니 채우는 도구로 쓰고 있었다. 상인들을 착취하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쫓아내고 자기 식구들한테 이권을 몰아주고 조카한테 상인의 회계 장부를 입수해달라고 부탁했다. 조카가 구청을 통해서 정보 공개 청구를 했다. 상인회는 공식 단체이기 때문에 회계 장부를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장부를 받아서 분석했다. 청소비 명목으로 월 200만 원씩 지출됐는데 실제 청소 용역 계약서에는 월 80만 원으로 되어 있었다. 나머지 120만 원은 어디로 갔을까? 시장 활성화 기금. 5년 동안 거둔 금액이 3억 원이 넘는데 실제 시장 행사나 시설 개선에 쓰인 돈은 8천만 원도 안 됐다. 2억 2천만 원은 어디로 갔을까? 모든 게 증거로 남아 있었다. 영자는 5년 동안 2억이 넘는 돈을 빼돌린 것이다. 나는 이 자료를 정리해서 파일로 만들었다. 그리고 구청에 감사 요청을 넣었다. 동시에 상인의 임시 총회 소집을 요청했다. 건물주가 요청하면 총회를 열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다. 모든 준비가 끝났을 때 나는 영자의 점포 임대 계약서를 다시 꺼내봤다. 계약 만료일이 다음 달 15일이었다. 총회 날짜와 같은 날이었다. 운명 같다고 생각했다.
11장. 총회 전날 밤. 총회 전날 밤, 나는 또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흥분 때문이었다. 내일 영자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다. 그 얼굴이 어떻게 변할지 보게 될 것이다. 45년 동안 나를 짓밟았던 그 얼굴이. 복수. 이게 복수일까? 아니면 정의일까? 솔직히 나도 잘 모르겠다.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것 같다. 영자 개인에 대한 복수심이 있는 건 분명하다. 45년 전 그때 일. 이 시장에서 당한 일. 며칠 전 모두 앞에서 망신당한 일. 그 모든 게 쌓여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됐다. 하지만 동시에 이 시장을 살리고 싶은 마음도 있다. 남편이 평생 일군 시장. 저 젊은 상인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시장. 영자 같은 사람한테 짓밟히지 않는 시장. 그런 시장을 만들고 싶다. 그게 남편한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일 같았다.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눈을 붙였다. 12. 나는 이 시장의 주인입니다. 총회 당일. 시장 한복판 문화센터 2층 회의실. 상인 100여 명이 모여 앉아 있었다. 나는 일부러 늦게 도착했다. 맨 뒷줄에 조용히 앉았다. 평소와 다름없이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다. 단상에는 영자가 회장 자리에 앉아 있었다. 옆에는 부회장과 총무가 앉아 있었다. 영자 패거리들이었다. 영자는 위풍당당한 표정이었다. 화장을 짙게 하고 진주 목걸이를 걸고 있었다. 회장이라는 직함이 주는 권력을 만끽하는 얼굴이었다. 회의가 시작됐다. 상반기 결산 보고니 하반기 계획이니 하는 이야기가 이어졌다. 상인들은 고개를 숙이고 듣고만 있었다. 질문하는 사람도 없었다. 영자한테 찍힐까봐 무서운 거다. 그럼 이상으로 상반기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영자가 회의실을 둘러봤다.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다. 없으시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안건은 잠깐요. 내가 손을 들었다. 회의실의 시선이 일제히 내게로 쏠렸다. 영자가 눈을 가늘게 뜨고 나를 봤다. 복순이? 뭔데? 저 오늘 발언 좀 하려고요. 건물주 자격으로. 회의실이 술렁였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퍼져나갔다. 영자의 얼굴에 당혹스러운 빛이 스쳤다. 뭐? 건물주? 반찬집 할머니가 무슨 건물주야?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리가 떨렸지만 한 발 한 발 앞으로 걸어갔다. 손에는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다. 회의실 맨 앞까지 걸어가는 동안 백상의 눈이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다. 단상 앞에 섰다. 영자와 눈이 마주쳤다. 그녀의 얼굴에 조소가 떠올랐다. 이 미친 할머니가 무슨 짓을 하려나 구경이나 해보자는 표정이었다. 나는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마이크를 잡았다. 저 이복수는 이 광명시장 상가 건물의 소유주입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다. 전체 점포 128개 중 98개가 제 소유예요. 돌아가신 남편 김종수 씨로부터 상속받았습니다. 웅성거림이 터져나왔다. 여기저기서 놀란 목소리가 들렸다. 말도 안 돼. 영자가 벌떡 일어났다.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다. 이 시장 건물주는 부동산 통해서만 연락된다고. 김 사장이라는 사람이 주인이라고 들었는데. 김종수. 제 남편이에요. 3년 전에 돌아가셨고 이 건물은 제가 상속받았습니다.
나는 서류를 단상 위에 올려놓았다. 등기부등본, 상속증명서, 그리고 영자네 점포 임대계약서 사본. 영자의 눈이 서류를 훑었다. 얼굴빛이 순식간에 변했다. 창백해졌다가 붉어졌다가 다시 창백해졌다. 최영자 씨 생선가게, 바다횟집. 임대계약 만료일이 오늘입니다. 나는 영자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갱신하지 않겠습니다. 뭐라고? 영자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통보드립니다. 바다횟집은 계약 만료 후 3개월 안에 점포를 비워주셔야 합니다. 회의실이 완전히 뒤집어졌다. 여기저기서 웅성거리는 소리, 놀라는 소리, 심지어 박수 소리까지 들렸다. 영자 패거리들은 굳은 얼굴로 서로를 쳐다봤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나는 다른 서류를 꺼냈다. 지난 5년간 상인의 회계 장부를 확인해 봤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다. 청소비 명목으로 월 200만 원씩 지출됐는데 실제 청소 용역 계약서에는 월 80만 원으로 되어 있더군요. 나머지 120만 원은 어디로 갔을까요? 영자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리고 시장 활성화 기금. 5년 동안 거둔 금액이 3억 원이 넘는데 실제 시장 행사나 시설 개선에 쓰인 돈은 8천만 원도 안 됩니다. 2억 2천만 원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건. 영자가 말을 더듬었다. 제가 이미 구청에 감사 요청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상인의 임시 총회를 소집해서 회장 불신임 투표를 요청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세요. 회의실 여기저기서 손이 올라갔다. 처음에는 띄엄띄엄이었다. 하지만 하나가 올라가자 둘이 올라가고, 둘이 올라가자 다섯이 올라가고, 순식간에 절반이 넘는 상인이 손을 들었다. 영자가 휘청거렸다. 옆에 있던 부회장이 부축하려 했지만 영자가 그 손을 뿌리쳤다. 이복순. 영자가 소리쳤다.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다. 너 지금 나한테 복수하는 거야? 45년 전 그 일 때문에? 그래, 내가 네 남자 뺏었어. 근데 그게 뭐 어때서? 그 남자 결국 나한테 온 거잖아. 네가 매력이 없으니까 그런 거지.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봤다. 그 말에 나는 오히려 웃음이 나왔다. 피식 웃음이 새어나왔다. 복수?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영자야. 이건 복수가 아니야. 이건 그냥 건물주로서 해야 할 일이야. 당신이 이 시장을 망치고 있으니까. 당신 때문에 젊은 상인들이 떠나고 손님들이 줄고 있으니까. 남편이 평생 일군 시장을 당신한테 망하게 놔둘 순 없으니까. 영자의 얼굴이 더 일그러졌다. 그리고 45년 전 이야기라면. 나는 잠시 숨을 골랐다. 나는 오히려 고마워해야 할지도 몰라. 당신이 상호를 안 데려갔으면 나는 종수를 못 만났을 테니까. 종수는 좋은 사람이었어. 성실하고 따뜻하고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준 사람이었어. 당신이 데려간 상호는 어떻게 됐어? 사업 망하고 빚지고 일찍 죽었다며. 당신은 그 빚 갚느라 여기서 생선 장사 시작한 거잖아. 영자의 얼굴이 굳어졌다. 누가 누구한테 복수를 하겠어. 당신 인생이 벌써 벌 받은 거야. 나는 그냥 내 할 일을 하는 것뿐이야. 회의실이 웅성거렸다. 여기저기서 탄식이 새어나왔다. 영자가 부들부들 떨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힌 것 같았다. 하지만 그 눈물이 뭘 의미하는지는 모르겠다. 후회인지 분노인지
아니면 그냥 자존심이 상해서인지. 복순아, 영자가 갑자기 목소리를 낮췄다. 애원하는 투였다. 우리 고등학교 때 친했잖아. 그때 내가 잘못한 거 인정해. 미안해. 제발 다시 생각해줘. 내가 이 시장에서 쫓겨나면 갈 데가 없어.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모두가 내 대답을 기다렸다. 나는 영자를 바라봤다. 45년 전의 영자가 겹쳐 보였다. 예쁘고 당당하고 자신만만했던 영자. 내 약혼자 팔짱을 끼고 내 앞을 지나가던 영자. 그리고 지금의 영자. 주름지고 쪼그라들고 비굴하게 애원하는 영자. 가슴 한구석이 시큰했다. 이상하게도 분노보다 슬픔이 더 컸다. 우리 둘 다 이렇게 늙었구나. 세월이 이렇게 흘렀구나. 하지만 감정에 흔들릴 수는 없었다. 영자야. 내가 조용히 말했다. 우리가 친했던 건 맞아. 그때 너한테 배신당해서 정말 힘들었어. 하지만 지금 이건 그때 일 때문이 아니야. 나는 회의실을 둘러봤다. 상인들의 얼굴이 보였다. 떡볶이 가게 그 젊은 부부. 어묵집 아주머니. 수산물 가게 사장. 영자한테 당하면서도 참아온 사람들. 너한테 당한 사람이 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 저 사람들도 너한테 당했어. 쫓겨난 사람도 있고, 돈 뜯긴 사람도 있고, 모욕당한 사람도 있어. 너는 힘없는 사람들을 짓밟으면서 살았어. 그건 안 돼. 영자의 얼굴이 굳어졌다. 애원하던 표정이 사라지고 원래의 오만한 표정이 돌아왔다. 뭐? 네가 지금 나한테 훈계야. 그래, 훈계야.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사람을 짓밟으면 안 돼.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괴롭히면 안 돼. 그건 45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 너는 그걸 평생 안 배웠더라. 영자의 눈이 이글거렸다. 뭔가 말하려고 입을 열었다. 하지만 그 순간 회의실 뒤쪽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다. 한 사람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그러자 또 한 사람, 또 한 사람. 박수가 퍼져나갔다. 회의실 절반이 넘는 사람이 박수를 치고 있었다. 영자한테 당했던 사람들. 영자가 무서워서 참아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치고 있었다. 영자는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며 얼굴이 새파래졌다. 옆에 있던 패거리들도 어쩔 줄 모르는 표정이었다. 나는 마이크를 내려놓았다. 불신임 투표 진행해 주세요. 그리고 내 자리로 돌아갔다. 13. 무너지는 여왕. 그로부터 2달 뒤. 바다 횟집은 문을 닫았다. 영자는 점포를 비우고 시장을 떠났다. 어디로 갔는지는 모른다. 다른 동네로 이사했다는 소문도 있고 자식들 집에 갔다는 소문도 있다. 상인회는 새로운 회장을 뽑았다. 수산물 가게 사장이었다. 영자한테 당하면서도 꿋꿋이 버텨온 사람이었다. 횡령된 기금은 구청 감사를 통해서 일부 환수됐다. 영자와 그 패거리들에게는 각각 시정 명령과 과태료가 부과됐다. 형사 고발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그 정도로도 충분했다. 시장은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했다. 빈 점포에 새로운 상인들이 들어왔다. 젊은 사람들이 많았다. 카페를 하는 청년도 있고 수제 빵집을 하는 부부도 있었다. 떡볶이 가게 그 젊은 부부도 여전히 열심히 장사를 하고 있다. 젊은 아내가 가끔 내 가게에 들러서 인사를 한다. 어머니,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그럼 새벽 장사가 제일 좋지. 어머니 덕분에 저희가 이 시장에서 버틸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뭘 그래? 나는 그냥 내 할 일 한 것뿐이야. 그렇게 대답하지만 사실 마음이 따뜻해진다. 14. 복수일까, 정의일까? 나는 여전히 반찬 가게를 하고 있다. 이제 주변 상인들도 내가 건물주라는 걸 안다. 하지만 대하는 태도는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오히려 더 편해진 것 같기도 하다. 건물주라고 으스대지 않고 다른 상인들과 똑같이 새벽부터 일어나서 장사하니까. 다들 나를 그냥 복순이네 반찬집 할머니로 대해준다. 그게 좋다. 가끔 영자 생각을 한다.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행복할까? 아니면 여전히 누군가를 짓밟으며 살고 있을까? 솔직히 말하면 영자한테 미움보다 안타까움이 더 크다. 저 사람은 평생 그렇게 살았다. 남을 깔아뭉개야만 자존심이 세워지는 사람. 약한 사람을 짓밟아야만 자기가 강해지는 것 같은 사람. 그게 얼마나 외롭고 불안한 삶이었을까. 나는 달랐다. 종수가 있었고 아이들이 있었고 손주들이 있었다.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서 남을 짓밟을 필요가 없었다. 영자한테는 그런 사람이 없었나 보다. 그래서 평생 남을 짓밟으며 살았나 보다. 불쌍한 사람이다. 하지만 불쌍하다고 해서 용서되는 건 아니다. 영자가 짓밟은 사람들은 다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분식집 그 젊은 여자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영자한테 당했을 것이다. 그 사람들의 상처는 누가 치유해주나? 사람을 짓밟으면 안 된다. 그건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내가 영자한테 한 건 복수였을까? 아니면 정의였을까? 아직도 잘 모르겠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나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다. 불의 앞에서 고개를 숙이지 않기로 했다. 그게 45년 전에 못한 일이고 이제야 겨우 해낸 일이다. 15. 오늘도 해가 뜬다. 오늘도 새벽 시장에 해가 뜬다. 나는 앞치마를 여미고 손님을 맞을 준비를 한다. 진열대에 반찬을 늘어놓는다. 무생채, 콩자반, 멸치볶음, 깍두기, 오이소박이. 40년 넘게 다듬어온 손맛이다. 시장 골목에 사람들이 오가기 시작한다. 새벽 첫 손님이 들어온다. 할머니, 오이소박이 500g이요. 네, 여기요. 맛있게 드세요. 67. 인생의 가을. 하지만 아직 해야 할 일이 있고 만나야 할 사람이 있다. 남편이 남긴 시장. 이 시장을 지키는 게 내 마지막 일이다. 손님이 건네주는 지폐를 받으며 생각한다. 사람을 낮춰보는 건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품격의 문제다. 남을 깔아뭉개야만 자존심이 세워지는 사람은 결국 스스로를 무너뜨린다. 영자가 그랬다. 그리고 나는 그 무너짐을 지켜봤을 뿐이다. 아니, 조금 앞당겼을 뿐이다. 미소가 번진다. 오늘 하루도 감사한 하루다.